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KT 올레 TV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 글로벌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은 물론이고 필승 투자 전략을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세워보고요. 네,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살펴드리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과 함께하는 수급으로 보는 시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치도 할 수 없는 증시 흐름, 8월에는 안도 랠리가 과연 가능할런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함께 8월 증시 흐름 예상하고 대응 전략을 짚습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밤 미국 8월 달 FOMC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소식이 나올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큽니다. 자, 만약 그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치 못할 경우에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 그때 결과 또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면요. 지금 그 FOMC 회의에 이제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FOMC보다는 20회에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FOMC는 어차피 20위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FOMC도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아마 코멘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사실 FOMC 회의보다는 지금 그 20위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FOMC 회의에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에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0.25%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그냥 내비둘 수 있는 그런 지수, 형식상의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안 건드릴 것 같고요. 건드린다면 지준율이라든가 아니면 연준의 그 은행들이 맡겨놓은 돈의 금리 0.25% 정도가 있는데 이걸 내리든가 아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벤버네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를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지금 확장 국면이 아닌 수축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뭐 경기 부양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이 두 가지인데요. 전자에 해당돼야 아마 시장은 좀 상승 힘이 좀 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양적 완화를 준비 중인데 시기를 조율 중이다. 뭐 이 정도가 가장 좋은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전자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유로존의 재무장관이나 메르켈 총리 아니면은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만나서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미국에서도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지와 같이 함께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그 FOMC 회의에서는 특별한 결과는 좀 미진할 수 있지만 내용은 좀 강한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 앞에서 제시한 것들 중에 하나 정도 아니면은 초저금리를 2015년까지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FOMC 회의보다는 사실 20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럴 때 FOMC에서 좋은 재료를 내준다면 시장에는 상승 엔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FOMC에서 어떤 기대치 이하의 일단은 내용이 나온다면 20위에 중점을 둔 어떤 시장 전략이 시장에서 아마 계속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FOMC보다는 20위에 중심을 둬야 될 것 같고요. FOMC에서 진짜 아무 멘트도 없고 아무 대응 전략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아마 충격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오늘과 내일은 기대치 정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FOMC의 기대치는 20위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FOMC 회의를 통해서 어떤 실망 매물이 크게 출현하는 일은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8월에도 역시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이거 참 그 시장이 문제인데요. 그 많은 투자 전략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 역시 박스권이 8월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대해서 독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문제가 잘 해결되면 주가가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8월에는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 분기점을 22의 통화정책 회의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3차 LTRO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성향을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도 포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면 한 0.25% 정도, 마지막으로 한 0.25%는 더 남겨놓은, 왜냐하면 미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는 정도를 하면서 3차 LTRO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좀 염두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전쟁 중에 장군이 군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강한 내용을 내놓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데스방크의 총재하고도 ECB 통화정책 회의 전에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3차 LTRO하고 플러스 금리나 아니면은 금리나 플러스 은행권, 그러니까 은행의 라이센스를 EFSF에 줘서 EFSF가 무제한 돈을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채권의 직매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열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FOMC보다 ECB에 더 대두되는 이유는, FOMC에서 3차 양적으로 하려도 ESM이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어서 FOMC에서는 섣부르게 안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오히려 지금 ECB는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강하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FOMC보다는 ECB에 더 가능성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8월에도 ECB에서 통화정책에서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8월도 상승이고 9월도 상승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월에 그 ESM이 안 되면 유로존은 붕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무슨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하죠. 결국 시장은 상승의 출발점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박스권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이나 프랑스의 모습을 보시면 요 근래 박스권을 어저께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기대 심리도 큰 것도 있지만, 시장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매수세가 강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시장이 상승의 기로에 접어들었지 박스권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는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보다는 추세적 상승에 더 무게를 두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4거래일째 상승하면서 185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외국인의 삼성전자 슈커버를 지금 3거래일째 거의 삼성전자만 사서 지수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오늘도 전기전자 업종에 950억을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공매도분에 대한 슈커버가 외국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 결국엔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185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효과로 전기전자 업종이 1.2%대 이상 상승하는 모습, 시장 대비 강한 상승 흐름을 일단 이어나가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에도 150억 외국인이 베팅을 하고 기관이 같이 200억 이상을 베팅을 하면서 운수장비 업종도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 통신업, 금융, 은행, 증권, 보험, 전통적인 경기 방어죠. 그리고 금융 업종에 대해서는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던져서 하락하기보다는 사는 세력은 없는데 기관이 이제 조금만 던져도 이렇게 업종이 떨어지는 모습이 일단 오늘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로 인해서 개인만 사고요. 수급이 워낙 불안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도 개인이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21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7억, 하지만 기관이 29억, 여전히 물량 부담이 되는 만큼 던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 업종, 상승 업종 반, 하락 업종이 반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오늘장의 사실 특징이고요. 오늘장은 사실 유럽 통화정책회의나 미국의 FOMC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서 간망인 장이 오늘 내일까지 계속 지속될 걸로 일단 전망이 되는 가운데,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외국인 슈커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뭐 특별한 상황은 일단 없을 걸로 일단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어떤 것일까요? 네, 외국인은 일단은요, 현물 시장에서 슈커버 계속 일어나면서 현물을 계속 사고 있지만 선물에 대해서는 246 선물이 넘어가는데도 특별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대거 매수를 한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폭의 매수, 오늘은 지금 장중에 소폭의 매도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스탠스 그대로 간다. 우리 기존 포지션 그대로 간다. 일단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고 보자 이렇게 좀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은 상승이냐 하락이냐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삼성전자만 치고 올라가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차익 실현물을 많이 내뱉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계속 던지는 거는 사실 개인의 전체 물량이 아니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사의 물량이 많이 섞여 있다. 결국엔 기관과 자문사가 투신과 자문사 물량이 삼성전자 외국인 쇼커버에 따른 단기 매매로 들어왔던 물량을 차익 실현하면서 내뱉는 결국 단기성 매매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기간 역시 모를 때 감안하는 게 최고다. 어제도 좀 거래도 상당히 부진했고요. 오늘도 시장에서 270억 정도 팔고 있고 코스닥 30억 팔고 있는데 뭐 거래를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책회의 여부에 액션 취하고 나서 기관들도 시장에 참여를 할지 뺄지 다시 결정할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은요? 일단은 개인은 참 지금 투자하기가 애매한 시점인데요. 제가 뭐 드라기 총재 저도 이제 예측 못했다고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발이 상당히 이번에는 많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째 지속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 지속의 여부는 삼성전자 하나랑 결국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번에 지수가 1780, 60에서 올라왔었어도 뭐 큰 수익을 낸 개인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일단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업종들이 만약에 ECB가 어떤 국채 매입 프로그램이나 쓴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결국엔 다른 업종도 같이 키 맞추기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겠냐. 반문을 하신다면은 그 역으로 만약에 ECB가 그 드라기 총재의 발언과는 달리 어떤 정책이 상당히 실망감으로 변하게 되는 거 그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을 미국 쪽에서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뭐 프랑스나 주변 국가들이 독일을 압박을 하면서 결국엔 지금 뭐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결국 이제 슈이블레 재무장관을 만난 것도 약간의 일종의 정치적 압력이죠. 미국 대선을 앞두는 오바마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 칭찬을 드릴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쇼맨십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의 일이 결국엔 증시의 방향을 결정하는 웃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유럽발 양적 완화 이번에는 7월 초랑 다르게 기대해볼 만하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하락하지 않고 하방 경직을 계속 나타내고 있지만 분명히 그 반대의 역할도 반대의 이전 상황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일봉상 패턴으로 지금 246.5 선물지수 오늘 찍었는데요. 연결 선물 차트로 보면 일봉상 60에서는 오늘 넘었습니다. 그럼 넘으면 추세 상승 아니냐. 결국에는 60일 이평선에서 저항선에서 좀 단기 조정을 받고 어제 같은 날 결국에는 추가 상승이 나와서 120일 이평선 252 정도로 지금 잡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로 치면 1900에서 19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사야 되느냐? 사실 그렇게 되더라도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시가총액 상위주 말고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지금 어렵고요. 어떤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차군단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니까 사실 살 거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또 단기 사거래에 올랐으니까 사기가 참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시더라도 역시 올랐어도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화정책회의 보시고요. 만약에 정말 베팅할 만한 그렇게 오면은 그때 가서 GS 뭐 정유주라든지 뭐 지금 장부같이 이하로 내려간 실적은 지금 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다시 실적이 분명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LG전자 이런 것들 낮게 사셔서 좀 길게 끌고 가서 오히려 단기 수익을 내기보다 좀 중장기를 보고 그동안의 수익률을 마이너스 냈던 거를 많이 만회할 수 있는 이런 좀 중장기 투자 전략을 사실 세워야
세워야 할 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엔 유동성이 장세가 펼쳐지면은 장은 좀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2, 3개월이라도 오래 끌고 간다고 일단 주식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다른 업종에서도 기간의 매수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이 베팅을 해서 올린다고 치면은 기관 애들은 자금이 좀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업종으로 기관이 베팅을 하게 될 거고,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은 그것을 따라하는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내일까지 관망하는 자세로 일단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증시는 과연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박스권의 흐름이냐 아니면 상향 돌파냐,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8월 증시에 과연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오늘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8월 증시 향방을 가늠할 만한 주요 이벤트들은 어떤 것일까요? 네, 참 세월이 참 빠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제가 우리 이메컴님하고 처음 만났던 것이 지난 7월 초였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7월 증시 전망을 해드리면서 7월 달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정받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증명해드리고요. 자, 이제 8월 달이 시작입니다. 내일부터죠. 오늘이 이제 7월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 종합지수가 현재 시간 한 7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1850포인트의 모습입니다. 물론 장중한 때 1855포인트까지 갔다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죠. 오늘 강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분들 다소 불안해하셨는데, 국내 증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닌가, 본격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국내외적으로 호재성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전에도 한번 써드렸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밥이 다 됐다고 해서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현재 바닥이 확인된 상태는 아직 아니다 하는 점을 먼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8월달 증시를 우리가 맞이함에 있어서 뭐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지 한번 중요 이벤트 먼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가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 소비자 물가, 중국 7월 PMI 제조업 지수, 유럽의 7월 PMI 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네요. 미국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자, 과연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도출될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이 FOMC 회의 주목하자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2일 날입니다. 8월 2일 날에,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럽이죠. 자, 22 금리 결정을 합니다. 22에서 2일 날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지금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스페인 국채금리라든지 그리스 국채금리가 7%대 이상에서 6%대로 떨어졌다는 소식과 함께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예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22 총재가 독일 중앙은행 총재를 긴밀하게 만났습니다. 왜 만났겠습니까? 독일이 협조해달라 이거죠. 이 독일이 협조해주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유럽의 위기상을 해결하기에는. 근데 독일에도 이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나한테 줘야 될 사람이 서로 양방 간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의 과연 승인 여부, 지원 여부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라는 독일 재무장관을
긴밀하게 만났다고 하죠. 역시 이번 주 주중반 이후에 내일과 모레 사이에 펼쳐지는 그 FOMC와 유럽 ECB 정책회의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유럽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가 여전히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과 모레 한번 꼭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미국 7월 실업률이라든지 특히 다음 주 9일 날이죠. 그렇죠. 다음 주 9일 날 8월 9일 날에 한국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과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지 지난달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국내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했죠. 과연 추가 인하할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8월 중순경에는 유로권과 미국의 2분기 GDP 그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굵직굵직한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있습니다. 미국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1일 날 FOMC 회의가 열렸는데 21일 날 중순 이후에 회의록이 공개가 돼서 과연 그 회의록이 공개 여부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대한 해법 여부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월말로 가서는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31일 날 말일 날입니다. 미 잭슨홀 컨퍼런스 보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8월 시카고 PM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8월 한 달간의 중요한 경제 지표 일정을 보면 월초하고 월말의 어떤 굵직거리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8월 달에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경제지표 발표 일정이라는 건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니까 한번 참고로 들어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것이 투자의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FOMC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 우리나라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이 과연 얼마나 더 상승할까요? 이미 선반영됐다는 보도와 함께 아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수급을 먼저 우선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 투자자분들한테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제가 지난 7월달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 기준으로 1137원 60전입니다. 오늘도 현재 3원 20전 하락한 1134원 40전이에요. 1130원대에서 안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1340억 매수하고 있거든요. 오늘 현재 외국인이. 그런데 이 외국인의 매수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매수 규모가 10만 주를 넘어서고 있어요.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자, 삼성전자가 절대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삼성전자의 매수 규모가 6만 9천 주, 죄송합니다. 거의 7만 주 육박하고 있어요. 거의 삼성전자 매수가 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종목에서는 매수세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것도 어떤 변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국내 지수를 벼락펴락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은 1,300억 매수하고 있지만 오히려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 주가의 하락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왜?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 원달러 환율 동향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 동향 차트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자, 이 원달러 환율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이 국내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1125원 사이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락하거나 그래서 변동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 사이에서 움직여줘야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의 긍정적이라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환율시장이 그나마 1130원대에서 안정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단기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125원 이하로 빠진다든가 밑에 하단의 지지선 그리고 상단의 저항선 115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때는 매매를 철저하게 자제하셔야 됩니다. 단타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8월달 체크해야 될 사항 물론 내일과 모레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투자자분들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 동향의 차트 분석 이거 꼭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관련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정리 그리고 3분기를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 실적들이 2분기 실적은 그나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포함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 회사들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죠. 특히 2분기 실적은 국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특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분기 실적입니다. 주식은요, 과거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주가라는 것이 과거의 데이터를 반영한 것이라면 아마 재무 담당자라든지 경제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식 투자 대부분 성공할 겁니다. 근데 주가는 어제까지는 안 좋다 하더라도 내일 좋아진다면 주가는 미리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2분기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3분기 실적 시즌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불안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주가가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다시 말해서 어떤 국채 매입이라든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하는 것이, 이것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이어지게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게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2분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기업들이 그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 때는 워낙 불안한 장세가 꾸준히 이어졌었는데 8월 달에는 이제 그전보다는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에 8월 달에 안도렐리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과연 가능할지, 또 이것이 좀 힘들다면은 그것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을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8월 달은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냐?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국내 코스피 시장 1분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난 7월 초에도 제가 7월 달에 전망을 해드리면서 7월 달 전망이 1750선에서 1700선에서 1900선에서 움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이 직전 저점 붕괴시켰습니다만 결국 1750을 다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7월 달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제가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장을 정리해보자면 한 1850을 전후한 시점에서 금일장은 마감되니까 플러스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오늘이 말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말일날은 기금과 외교금 같은 이런 세력들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다시 월말 그들의 장부 가치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장은 상상했지만 내일 장은 어떻게 될 것이 하는 게 여전히 변수입니다. 내일부터 8월 달이죠. 그래서 8월 달 증시 전망도 7월 달과 저는 크게 변하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는 1750에서 1900선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 1900선부터는요. 1950 그리고 2000포인트까지 굉장히 큰 저항선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에너지만을 가지고서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드라기 총재가 유럽 그리고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독일 재무장관을 만나면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기 위한 협조에 불과하지, 이것이 실질적인 실물경제 회복으로 도입되기에는 다소의 시간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달 저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또 경비 회복이 여전히 아직 미진하고 그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8월달 증시 전망도 하락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상승 시에는 좀 조심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8월달도 어떤 박스권 틀에 갖춰져 있는 그런 소강면을 8월달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급락시에 매수해서 그 자막에 나오네요. 매수, 짧은 매도로 단기 매매에 주력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현금 비중을, 유동성을 풍부하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8월달에도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8월 달 눈여겨볼 만한 업종과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8월 달도 눈여겨볼 만한 업종. 이 7월 달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과 같이 겹치네요. 왜냐면 종합지수가 어떤 박스권의 틀에 갇혀져 있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의 어떤 바운드리에 갇혀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움직이는 업종과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죠. 지난 7월 달도 말씀드려서 그렇죠. 이 장에서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수익을 내고 있죠. 여전히 8월 달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디포스를 필두해서 파미셀, RNL 바이오, 그리고 일부 제약주들이 계속 포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재무구조 우량 중소형 개별주들이 있습니다. 멜파스라든지 골프존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펀더멘털이 좋고, 그죠?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동반 하락했다. 이런 종목도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 인하 카드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죠.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단행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원재재 관련주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원재재 관련주인 고려아연이나 풍산 이런 종목군들도 8월 달에 한번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 한번 줘보죠. 자, 이제 8월 달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주식시장도 참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그동안 20여 년간 이 주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도 해드리고 전략도 드리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역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바로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렵고 속상할 때가 언제죠? 손해봤을 때 아닙니다. 남들은 다 수익 났는데 나만 손해봤을 때가 어렵죠. 굉장히 속상하고요. 지금이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어떠한 사람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런 때는 좀 참고 견디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냥 계속 밑으로 빠지는 급락의 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 주고 오르면 또 빠지는 하는 이런 3만4원과 같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만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이런 장에서 쉽게 조그만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도 7월 달과 마찬가지로 작은 수익의 목표를 갖는 그런 단기 매매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어떤가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하락세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일 0.9%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2100선 내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16% 상승한 2113.2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나타낼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월 중국의 신규 대출 규모 7천억 위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신규 대출 규모가 8조 2천억에서 8조 5천억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대출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철강 기업들의 상반기 순이익이 96%나 감소했다는 발표가 났었는데요.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신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도 90% 이상의 실적 감소가 나타나는 등 철강 업종의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우려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철강 업종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이런 철강 업종들의 약세가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에 뚜렷한 매수 물량이 없는 가운데 중국의 증권감독위원회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언급을 해놨었는데요. 지금 QFII 신청 자격을 좀 낮출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적인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중에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계속적인 혼조의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결국 2100선 내외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기업 분석팀장 이성기입니다. 오늘은 사회 변화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이성기의 나비효과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다른 게 아닌 커피입니다. 왜 갑자기 커피냐? 최근에 들어서 이 커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요. 우리나라의 그 커피에 대한 그 소비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뿐만 아니죠. 세계 최대 소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은 원래 그렇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커피의 그 수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향후의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그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커피 업계 동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주제는 커피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준비한 자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그 커피 가격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가격 인상이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인상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 수요 측면보다는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한 경향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그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임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는 그 임금에 대해서 지불 그런 부분들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압박들이 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커피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가 최근에는 임대료와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커피 하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크림이라든지 우유를 같이 타 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커피 가격이 보통 인상될 때는 우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먼저 상승한 이후에 커피 가격이 상승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값이 최근에 들어서 또 인상하는 측면들이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커피 가격을 인상하는 그런 배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무수히 많은 커피 전문점들입니다. 커피 전문점들이 말 그대로 지금 밑에 커피 전문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심지어는 통계상으로 보게 되면 이 버스 정류장보다 커피 전문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았을 때 한 그 어떤 지역 내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제공 여력이 상대적으로 한 점보다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커피 단가를 올려서 커피 판매 가격을 올려서 역시나 그 수익성을 충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커피 프랜차이즈들을 비롯해서 그냥 개인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버스 정류장보다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버블이냐 아니냐 그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커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음료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커피에 과연 대안 제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시는 콜라라는 제품이 있죠. 만약에 콜라가 없을 경우에는 뭘 마시면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바로 생각나셨을 겁니다. 바로 사이다입니다. 콜라가 없을 때는 대신해서 우리가 사이다를 많이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콜라는 사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이거를 뭐 스프라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래 그게 하나의 상표죠. 그러니까 콜라가 없을 때는 스프라이트나 우리나라의 그 사이다를 보통 마십니다. 두 번째로 녹차라는 것에 대안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녹차가 없을 경우에 우리는 뭘 마실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보리차도 있고 뭐 둥글레차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 허브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브차들을 바로 녹차의 대안책으로 역시나 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녹차도 대안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커피가 없을 때 뭘 그것을 대안책으로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커피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없다라는 거. 일단은 뭐 제가 생각이 짧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에 대한 책은 역시나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얼마나 수익성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죠. 뭐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경향들도 있지만 이 10곳 중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10곳 중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7곳에서 8곳은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커피 프랜차이즈들이나 개인 커피 전문점들이 버스 정류장보다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커피 가격 인상으로 해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선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콜라 가격을 올리거나 그랬을 때는 사이다를 먹으면 되고 녹차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다른 허브차들을 대신해서 마실 수 있지만 이 커피라는 것은 가격을 올렸을 때 다른 것들이랑 대응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커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커피 가격의 인상은 커피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분명 상대적으로 줄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지금 대부분 가격들이 얼마 정도 오르고 있냐면 한 10% 오르고 있죠. 그렇다면 가격이 10% 올랐을 때 분명 소비자들이 10% 준다면 그 수익성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10% 올랐다고 해서 일단 제 생각으로는 10%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은 수익성 개선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버스 정류장보다 많은 커피 전문점, 결국에는 이런 커피 전문점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결국에는 커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인상을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충족시키겠다는 그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커피가 앞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전망도 좋고 여러 가지 수요처도 많고 특히나 중국에서의 보통 중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시죠. 근데 그 차를 이길 정도의 그 커피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전 세계 경제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커피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주변에 커피 전문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저희 처음에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냥 보통 뭐 커피 믹스라고 해가지고 봉지에 뜯어서 먹는 그런 커피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가 찻집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거기서 커피도 팔기도 했습니다. 거의 인스턴트 방식으로 이렇게 타서 먹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람들이 소비의 여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런 원두커피, 그러니까 고급 문화를 따라가는 경향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원두커피 시장이 덮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아직까지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만 그 늘어난 추이 자체가 원두커피 시장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업계들이 역시나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커피의 고급화라는 겁니다. 커피의 고급화가 역시나 진행되면서 원두커피에 대한 소비가 높아지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화가 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는 이 커피에 대해서 둔화가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의견들도 역시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물가 상승률하고 물론 임금 상승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현저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현저히 부족한 건 맞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귀한 걸 원하고 좀 더 고급화된 걸 원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커피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커피 전문점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편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적인 측면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역시나 커피가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측면들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10% 이제 오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역시나 커피 시장을 위축시킬 만큼 그런 충격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에 가서 그런 데서 커피를 사 드실 때 과연 그것이 비싸다고 느끼는가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은 커피가 비싸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커피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빈부에 따라서 뭐 차이가 좀 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랑 한번 생각해 보죠. 과거에 그냥 일반 찻집에서 커피를 팔 때는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커피가 했었습니다. 지금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보통 한 4,000원 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분명히 물가 상승률도 낮고 임금의 그 어떤 우리가 받는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 커피라는 것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 한 잔에 5,000원이야 그러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진 않죠. 5,000원이면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커피가 비싸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과거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커피가 비싼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피에 대한 대안책들을 여러 가지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역시나 커피에 대한 책은 이제 커피다라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 그 커피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가격이 인상되게 됐을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소비가 완벽히 위축되지는 않더라도 일부분은 위축될 겁니다. 말 그대로 10% 가격이 상승했으면 적어도 1, 2%라든지 많으면 5%라도 그런 수요 측면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커피를 그냥 즐겨 하시는 분들은 커피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독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역시나 이 커피, 원두 커피 시장에 특히나 뛰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 음료 기업이죠.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 칸타타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원두커피, 캔 원두커피 시장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 기존 유통망을 이용해서 잘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 롯데의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통망입니다.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회사가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그러니까 공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롯데는 기존 유통망을 위해서 상당히 잘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동서식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동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카누라는 그 제품을 통해서 원두커피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커피 믹스처럼 이건 원두 믹스 제품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시장에 나왔는데 동서식품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었죠.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스턴트 커피를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지배할 만큼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스턴트 커피의 그런 강자라는 개념과 커피하면 우리나라에서 동서라는 그런 어떤 브랜드 가치의 인식 자체가 이 카누라는 그 제품을 통해서도 역시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동서를 또 겨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 업체가 있죠.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루카라는 제품을 통해서 역시나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카누, 루카 뭔가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왠지 남양유업이 동서식품을 공격적으로 겨냥한 이름을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면 똑같은 이름이 돼버리죠. 그래서 남양유업이 이 루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커피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우유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유 제품들을 통해서 역시나 남양유업은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두커피 시장을 사실상 이 세 개 업체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겨냥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측면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번 시간에는 어느 기업이 더 좋을지는 죄송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과제를 한번 드리겠고요. 이 원두커피 시장을 분명히 어느 한쪽이 점령을 해갈 겁니다. 점령하고 그 시장 지배력을 넓혀 나갈 텐데 이 원두커피 시장 점령 시에는 이 세 개 기업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제2차 성장성을 좀 분명히 발휘하게 될 테니까요. 이 세 개 기업들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다가 그런 시장 지배력이 넓어지는 회사를 선택하셔서 향후에도 좋은 수익력 올리실 수 있게 그렇게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마련한 블로그에도 많은 방문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